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쪽집게 100선 96번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B협은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은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신고할 의무가 없죠. 내년부터 개정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올해 합격하셔야 되겠죠. 주택임대차 신고, 과거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토지거래 허가신청서에도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가신청을 개업공개사가 해주는 게 아니라 거래당사자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도 개업공개사는 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인 경우 주택임대차 신고는 국가 등이 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국가 등이 해야 되죠. 단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그런데 해제 신고는 국가 등이 할 의무 없습니다. 해제 등의 신고는 오직 거래 당사자에게만 의무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B협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은 주택임대차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자, 다음은 9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요. 포상금 지급 대상 거짓 해임 허가 암기 프린터 28번에 있고요. 자진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47번에 있습니다. 6개가 자진신고 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자, 기억에 거짓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또한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에 해당되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은 되지만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은 아닙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맞고요. 그 다음에 리얼의 주택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요건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맞네요. 객관식으로서 가장 어려운 패턴이죠. 리얼은 맞습니다. 미음은 거짓으로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 거짓 해임 허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긴 하지만 요거는 벌금 징역이기 때문에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 아니죠.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받는 건 오직 과태료만 해당되죠. 그 다음에 비업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입니다. 그래서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은 아니고요. 거짓 해임 허가 여기에 있는 6가지 모두 다 포상금 지급 대상에는 해당되네요. 근데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감경 받을 수 있는 게 기억하고 리얼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자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공해야 된다. 30일이 아니라 25일입니다. 25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누구한테 지금 한다고 했습니까? 신고관청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하려는 자잖아요. 신고하려는 자. 그러니까 개업공개사게 되겠죠. 신고하려는 자가. 개업공개사한테 25일 안에 줘야 개업공개사가 30일 이내에 신고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만약 신고관청에 직접 가서 제출하려면 30일 이내에 제출해도 됩니다. 신고하려는 자, 개업공개사에게 주려면 25일 안에 줘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거래가격 중 분양가격 및 선택 품목은 거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므로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됩니다. 3번 거래 당사자 중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정정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역시 전자문서는 안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하고요. 4번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거래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과 단독 신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되므로 전자문서는 불가능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9번입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요. 1번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아직 20년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묘의 경우에는 법적 규범의 효력을 상실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전간섭을 가지고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대법원 판례 당시 소수 견해입니다. 소수 판사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다수 의견은 비록 2001년 1월 13일 현재 20년 지나지 않았지만 1990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 현재 20년이 지났다면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점유하는 기간 동안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것도 소수견해고요. 다수견해는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번도 X가 되겠습니다. 3번 기존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 범위 내에서 부부 합장을 위한 쌍분 형태의 분묘를 새로이 설치할 수 있다. 안됩니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묘를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도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수 있다. X죠.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해서, 즉 남편이 먼저 사망해서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고 있다 하더라도 뒤에 사망한 배우자를 쌍분 또는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 허용되지 않습니다. 4번 사성이 설치되어 있다 하여, 사성이 뭐냐면 무덤 뒤를 반달형으로 둘러싸은 둔덕이 사성입니다. 반드시 사성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5번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X입니다. 민법 지상권은 경관 건물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입니다.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특수공작물이니까 5년인데 5년이 아니라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4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다 틀렸다고 했죠.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다고 했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당시 20년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전에 설치된 분묘로서 지금 현재 20년 지났다면,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외국인 등이 건축물의 신축, 정축, 개축, 재축한 경우 6개월 이내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예, 계약 이외의 원인,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판결, 그 다음에 신축, 정축, 개축, 재축 모두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해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다만 4번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5번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의 경우에는 6억 초과하는 주택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6억 초과가 아니라 6억 이상입니다. 6억 이상. 그래서 6억 초과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3번 동그라미 2번 뒤에 있습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입주계획,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이고요. 그리고 법인인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입주계획,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증빙자료는 투기과열지구만 제출하면 되고요.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의 경우 암기 프린트 13번 맨 밑에 보면 있죠. 13번 맨 밑에 보면 있는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의 경우 1억 이상, 물론 지분거래면 금액과 무관하게 그 외의 지역은 6억 이상인 경우, 그 외의 지역은 지분거래라더라도 6억 이상인 경우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은 주택하고 토지죠. 그 주택하고 토지가 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호텔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는 전원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타운하우스 이런 것들은 약간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물론 위험한 게 수익률은 높은데 초보자들의 경우는 위험한 게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백선, 쪽집게 백선 강의를 모두 다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처칠이 한 말인데요.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페이스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배 아파가지고 화장실 못 갑니다. 화장실 가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루틴을 정해야 됩니다. 안 먹던 음식 먹지 마시고요. 약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안 먹던 거 먹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것도 정해진 패턴대로 하셔야 되고요. 갑자기 패턴을 바꾸면 안 좋을 수 있죠. 잠은 좀 일찍 잘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깨어나서 2시간 후에 가장 두뇌 활동이 활발하답니다. 그러면 9시 반부터 여러분들 시험 보니까 7시 반에 일어나는 게 좋은데 실제 7시 반에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더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긴장을 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제 쪽집게 백성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합격하세요. 안녕.